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탄핵, 하야, 조기 퇴진, 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혼돈이 길어져서 좋을 게 없다는 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 미국 포브스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 사태에 대한 비싼 대가는 한국 5,100만 국민들이 시간을 갖고 분할해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사태가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이 이 사태의 처리를 두고 자신들의 안위와 손익만을 따지는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하루빨리 사태를 조기에 수습해야겠습니다. 12월 10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캠코가 뭘 하는지 알아? 캠.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캠.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캠. 더 많은 국민이 국가 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가치를 캠. 언제나 당신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 대한민국 희망을 캠.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 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 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이 저는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월 10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사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 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추락위기의 운전자를 맨손으로 구조한 소방관이 화제죠. 잠시 후 화제의 주인공 풍산 119 안전센터 박준현 소방교 직접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도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 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마음이 편한 세상을 꿈꾸는 엄마 시의원 김세롬입니다. 김세롬의 세상맘사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는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생태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가장 없어서 안 될 걸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필요 조건이 바로 벌인데요.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마음이 편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엄마 시의원, 안동 시의원 김세롬. 오늘은 위기의 생태계, 사라져가는 꿀벌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생태계에 있어서 꿀벌이 꽃들 간의 수정을 돕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맞습니다.
꿀벌과 관련된 소식 뉴스에서 정말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꿀벌이 사라진다. 이 현상 오늘 이야기 나눠보는 거군요. 네. 재작년에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었던 양봉 특구가 있습니다. 경북 칠곡군에 있는데 이 칠곡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유 없이 꿀벌이 사라졌던 건데요. 그 피해 규모가 전체의 9.2%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는 꿀벌이 100% 사라진 곳들도 있어서 양봉 농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때 원인으로는 11월, 12월이 고온을 유지함으로써는 이상기후다, 그 전에 발생한 병충해다, 말벌에 의한 폐사다라고 하나 특정 농가에 큰 피해가 있어서 그 원인이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었습니다. 와, 정말 그 농가에서는 키우던 벌이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충격 그 자체네요. 맞습니다. 2022년에는 전 세계에서 78억 마리의 꿀벌이 실종되어서 전 세계인이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개체수는 전체의 16%에 달했고요. 꿀벌이 없으면 식물이 과실을 맺지 못하고 이것은 다른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줌으로써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네, 김세롬 의원님 꿀벌이 사라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꿀벌이 집단 폐사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밀원입니다. 이 꿀벌이 꿀가루나 꿀을 채취하는 대상을 밀원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꿀벌은 늘 굶주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밀원수가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 밀원수는 우리나라는 아카시아, 즉 아카시나무입니다. 이 아카시나무가 외래종이다 보니까 이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거되기도 많이 했었고요. 이 남아있는 나무도 수령이 너무 오래돼서 제대로 된 꽃가루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배고픈 벌들은 면역력까지 약해져서 폐사율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구가 더워지는 것도 원인입니다. 기후변화로 벌의 활동기간과 식물들의 생장기간이 서로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은 기온이 높고 추운 날이 급격히 짧지 않습니까? 이 날이 계속 더워지니 여왕벌은 계속 봄이 온 줄 알고 알을 낳지 않고 꽃을 찾으러 다니기 때문에 이게 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후위기와 꿀벌 기생충인 응애입니다. 이 응애가 뭔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응애는 벌의 몸을 타고 벌통에 들어가서 아기 벌의 몸에 기생해서 영양분을 쏙쏙 다 흡수시키고 벌을 폐사시키는 겁니다. 응애는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줄어들면 그 밀도 확 늘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요즘에 최첨단으로 드론으로 농약을 많이 뿌리고 거기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이 드론으로 뿌린 농약이 꿀벌에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 드론 방제는 희석한 농약이 아니라 원액을 사용하다 보니 밀도 높은 농약이 퍼지는 일이 굉장히 작습니다. 아, 이렇게 4가지. 밀원, 지구가 더워지는 것, 또 꿀벌 기생충 응애, 또 드론 방제 이런 것들로 이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4년 이내 멸망할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예언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꿀벌은 우리 삶에 중요한데요. 의원님,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산업의 중요성 점차 확대되고 있죠? 네, 꿀벌은 꽃가루 매개를 통해 전 세계의 75%가량의 식량 생산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꿀벌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꿀, 프로폴리스 등의 생산은 경제적 가치도 창출하게 되어 경제적 효과도 있고 관련 화장품 등 여러 산업이 발달 중이죠. 그리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이고 대기 정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이 중요성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꿀벌, 안동시로 관심사를 조금 좁혀보면 안동시의 양봉산업 현황은 어떨까요? 안동시의 양봉산업 규모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양봉 사육 규모로 보면 상주시 다음으로 안동시가 두 번째로 그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안동 벌꿀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는 사실 낮고요. 양봉과 관련된 특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양봉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이 경쟁력 강화와 양봉 농가 소득 증진이 정말 필요 조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경북에서 두 번째로 큰 곳이 바로 안동인데 우리 김세롬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칠곡군은 양봉 특구다라고요. 네. 그렇다면 안동도 이렇게 큰 규모면 안동시도 양봉 특구라던가 무엇인가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당선된 후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동시 정책에 대해서도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살짝 이야기해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그 안동시는 민선 8기 시장의 그 공약사항으로 양봉 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고요. 특구 지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지금 서우에 벌꿀 좋은 농축장이 있고요. 그다음 미소 꽃꿀이라고 안동 벌꿀 통합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미 브랜드를 만들어 놓은 농가들이 있어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양봉산업 등 정책에 있어서 단발성이 그치지 않고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바로 조례라는 겁니다. 제가 시의원이 돼서 대표 발의한 이 안도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작년 9월 달에 제정되었는데요. 네. 이를 근거로 안동시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안동시는 여러 양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조례에 근거한 지원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서 이 종합적 체계적 지원에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발성이 아니라 종합적 체계적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조례에 맞춰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원 계획이 우리 안동시는 수립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안동시 양봉산업 특구 지정 도전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안동시는 양봉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양봉산업 특구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지역특화 발전 특구 제도라는 걸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그 양봉산업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안동시 양봉산업특구는 우리 안동의 양봉산업 발전 지원의 초석이 되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안동시가 특구를 참 많이 지정받았는데 저는 특구 지정도 중요하지만 이 행정의 뒷받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안동시의 양봉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겠다고요,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 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문지은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일을 할 수 있어도 사회에 나아갈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여정에 함께하는 위드 슬로우 스타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더 많은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달 27일이었죠.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습니다. 안동시 풍산읍 개평리 주간고속도로 부산 방향 풍산대교에서도 대형 트레일러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난간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운전자가 11m 아래 교량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급박한 순간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이 운전자를 맨손으로 붙잡고 45분이나 버텨 무사히 구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재의 주인공이죠. 안동소방서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 박준현 소방교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 27일이었죠.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여러 곳에서 연락도 많이 받으셨다고요? 네, 여러 언론사 그리고 주변 지인들까지 많이 연락이 왔습니다. 소방관으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지금 16년 11월에 임용돼서 지금까지 약 8년 정도 돼요. 네, 지난 27일 오전입니다. 풍산대교에서 대형 트레일러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난관과 충돌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박준현 소방교와 대원들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고요. 당시 현장 상황은 어땠을까요? 저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 대부분 도로 위에 있었고 그 운전석 있는 전면 부분이 많이 훼손된 채로 교량 난간에 걸쳐져 있습니다. 네.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하신 분께서 운전자분이 차량 내부에 있는 갑대에서 확인해 보니까 난간 바깥 차체 안쪽 부분에 위태롭게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사고 당시 보자마자 운전자 손부터 잡았다라고 들었는데요. 위험하다는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저는 정말 그 뉴스를 통해서 접하면서 함께 추락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항상 출동 나가면은 위험하지 않은 상황은 없어서 네. 항상 긴장하면서 갔고, 예. 저희가 이제 들어가면서 그 차 자체는 추락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네. 거기 운전자분 손을 구조대 올 때까지만 네. 잡고 있자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무려 45분 동안이나 손을 놓지 않고 잡고 계셨는데 당시 어떤 생각들이 올라왔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구급 장비밖에 없어서 예. 구조 장비가 없기 때문에 네. 그 구조대가 올 때까지만 손을 놓지 않고 버텨보자 그 생각만 하고 네. 버텼고 구조대 도착한 후에도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운전자분 안전 확인될 때까지 조금만 더 버티시라 하고 손 끝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네. 듣기로는 결혼해서 아내와 아이도 3명이나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당시 가족 생각은 나지 않으셨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손만 잡고 있자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가 네. 차 안에 이제 어린아이 사진 있는 거 보고 이제 가족 생각이 나가지고 네. 약간 그 당시 그냥 가슴이 뭉클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팔 힘만으로 45분을 어떻게 버틸까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데 45분 버티기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버티셨나요? 이게 운전자분이 완전 매달려 있는 상태였다면은 네. 아마 버티지 했을 거고 다행히 운전자분이 난간에 걸쳐져 있는 상황이었고 함께 이제 현장에 도착한 직원들이 네. 로프로 같이 이제 있어가지고 45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겨울철에는 길이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잦은데요. 소방관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겨울철에는 이제 블랙아이스나 이런 것 눈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위험한 상황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다 발생할 수 있고 앞차량과 충분한 거리 유지, 감속 운행, 그다음 스노우 타이어 장착 등 안전을 확보해서 다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소방서 119 안전센터 소속 박준현 소방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노래 한 곡 이어가겠습니다. 김광석, 로이킴이 함께합니다. 너에게.
나의 하늘을 본 적이 있을까? 조각 구름과 빛나는 별들이 끝없이 펼쳐 있는 구석진 그 하늘 어디선가 내 노래는 널 부르고 있음을 넌 알고 있는지. 나의 정원을 본 적이 있을까? 국화와 장미 예쁜 사루비아가 끝없이 피어있는 언제든 그 문은 열려있고 그 향기는 널 부르고 있음을 넌 알고 있는지. 나의 어릴 적 내 꿈만큼이나 아름다운 가을 하늘이랑 내가 그것들과 손잡고 고요한 달빛으로 내게 오면 내 여린 마음으로 피워낸 나의 사랑을 너에게 꺾어줄게. 나의 어릴 적 내 꿈만큼이나 아름다운 가을 하늘이란 내가 그것들과 손잡고 고요한 달빛으로 내게 오면 내 여린 마음으로 피워낸 나의 사랑을 너에게 꺾어줄게.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연의 시사 따라잡기,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 많은 국민이 놀라셨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비상계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최연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 비상계엄에 대해 최연 시사평론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최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참 힘든 그런 날들인데요. 예, 민망합니다. 충격적인 45년 만의 비상계엄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일단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주시죠. 예,
총 한 6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12월 3일 밤 9시 30분쯤에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사이에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됐습니다. 네. 이때는 이게 계엄령이라는 상상도 못했었던 것이죠. 예. 그랬다가 10시 23분에 긴급 담화를 발표를 시작하는데 시작할 때 야당에 대한 비난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더니만 27분에 정확하게 시간 됐습니다. 27분에 비상계엄 선포를 한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42분에는 민주당이 국회의원 긴급 소집, 43분에 김용현 국방장관이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한다. 가 확인됐고요. 이때 이제 그러고 나서 10시 49분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건 불법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천명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터닝 포인트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이때는 한동훈 대표가 이 계엄령을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56분에 밤 10시 56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계엄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고 국민들이 국회로 와달라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을 뛰어넘는 거죠. 이 우원식 대표도 57분, 이재명 대표도 57분에 담장을 넘어갑니다. 이재명 대표 담장 넘어가는 거는 생방송으로 이렇게 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밤 10시 59분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비상의총을 소집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아니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당사에 개최한다 문자를 돌렸거든요. 근데 본인은 본청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이 말이 많으니까 나중에 결론 나겠죠. 그리고 밤 10시 25분에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안수 육참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2분 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발령합니다. 처단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근데 2분 만에 포고령을 발령한 건 이게 누군가 썼다라는 것인데 보면 좀 내용도 좀 이상하고 요즘 쓰지 않는 처단이라는 단어까지 쓰다 보니까 이거는 박안수 육참 계엄사령관에 쓰지 않았다. 주는 대로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40분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을 합니다. 헬기로 무장병력 실어 날랐고요. 여기 들어왔던 헬기 조종사나 아니면 여기 들어온 지금 707 특임대나 왜 왔는지 모르고 온 상태예요. 나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벽 0시 45분에 본회의장을 강제 진입을 시도했는데 국회 보좌진과 시민들이 스크럼 짜고 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49분에 본회의 개회가 되었고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안이 상정되면서 190명 전원 찬성 가결되면서 2시간 40분 만에 비상계엄은 무효화가 됐습니다. 이후에 1시 15분에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서 퇴각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 도착했어요. 여의도에. 그리고 계엄군 공수부대원들 국회 뒤에 요트장에 있다고 해서 쫓아간 사진이라도 찍어서 저기 안동 MBC에 제보라도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진 못 찍었어요. 다 나갔더라고요. 아깝습니다. 그리고 나서 4시 27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선언하고 30분에 공식 해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비상계엄 선포 딱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날 정말 잠 못 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계엄이 계획대로 성공이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MZ 세대에 계신 분들이 이 계엄이 실제로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고 많이 묻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상상이 안 가니까. 근데 일단 생각하실 거는 80년 광주에서 이게 고립된 광주가 이렇게 굉장히 비극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시에서 벌어질 수 있었다. 왜냐하면은 지금 포고령에도 나왔지만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거 단체 행동에 대해 특별 조치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특별 조치는 위해를 가한다는 거예요.
총을 쏘든지 뭘 하든지 위해를 가한다는 것이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항할 거 아닙니까? 네.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폭도들이 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계엄이 계획대로 성공했다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탱크로 밀고 나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80년 강주가 2024년 서울에서 벌어질 수 있었다. 생각하기 싫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 네. 나중에 밝혀진 것이지만 비상계엄 이틀 전부터 국회 자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은밀하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요거는 707 특임단에게 떨어진 명령이고요. 예. 사실은 뭐 몇 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 게 지금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네. 원래 707 특임단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참수부대예요. 언론에 많이 나왔던 네. 그 테러에 대항하든지 아니면 적 후방에 떨어져서 유인들을 암살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707 특임단은 그래서 매일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매일 훈련하는데 이틀 전부터 훈련하고 비상대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 나중에 알려진 것은 이제 그 방첩사에서는 또 이제 주요 인사 체포 지령을 받고 투입됐고 체포조가 가능했다라고 하고 네. 또 나중에 나온 얘기는 정보사도 각 부대에서 최고 요원을 따로 뽑아 20명 정도로 네. 소위 얘기해서 우원식 의장이나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등 10여 명 체포조를 체포를 하지 못했을 경우 숨어 있을 경우 이 정보사 군인들이 가서 잡는 이런 역할까지 분담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3월 달에 있었던 한미 연합훈련 때부터 준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굉장히 이틀 전에는 707이 준비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행이 허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707 특임단하고 강서구에 있던 1공수 여단이 여의도로 파견이 됐고 경기도 이천에 있던 3공수 여단은 북상에서 과천 틀어 막는 것이죠. 네. 서울에 올라오는 부대라든지 막는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편 과천에 있는 성관이를 쳐들어갔던 것이고 네. 결론적으로 치밀한 사전모의 거친 친위 쿠데타이긴 한데 실행이 굉장히 허술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실행이 허술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에겐 다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럼요. 엄청 그러니까요. 다행이죠. 예. 예. 그렇다면 이렇게 계획에 치밀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큰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로는 이 계엄 자체가 뭐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여당과 보수층 군조차 선을 그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전시나 사변에 준해야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에 맞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불법이에요. 네. 이게 전시나 사변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선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데 군의 지휘체계의 혼선이 명백합니다. 지금 보면은 1공수 여단하고 707 특임대하고 3공수 여단은 국방부 장관이 직계로 명령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대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기로 이동을 하는데 삥 돌아왔습니다. 왜? 용산 위를 거치면 안 된다라고 공군에서 협조를 안 해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소위 그 시민들하고 보좌관들이 그리고 의원들이 들어갔고 그러면서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번 거죠. 네. 군의 지휘체계 혼선이 명백하고요. 세 번째는 국회의 기민한 대응과 시민들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이번 친위 쿠데타가 실패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완강하게 저항할 줄은 생각도 못했었고 또 국회의 기민한 대응. 사실 박선원 의원이 계속 박선원 의원과 김민석 최고위원한테 계속 군에서 제보가 들어왔답니다. 네. 그래서 가까운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있었어요. 네. 영상에 나오는 고민정 의원이나 최민희 의원,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 나중에 도착하면 영상 찍힌 사람들은 이걸 미리 연락 못 받은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네. 많은 숫자의 의원들이 의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쪽 국방부 또는 군인들 계엄군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저항할 것인지는 예상하지 못했고 또 군인들조차 자기들이 왜 어디로 가서 무슨 작전하는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설렁설렁
예, 설렁설렁의 표현은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덜 자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네. 군인들도 제복 입은 시민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왜 시민들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를 너무 바보로 본 거 아닙니까? 괴대지로 봤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이 법조인 출신이라서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예, 우리도 아는데. 예. 그런데 첫 번째는 대통령이 불법적이라도 계엄을 강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궁지에 몰리게 선택했다. 예. 그 3일날 오전에 서울의 소리 유튜브 방송사가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네네. 그날 저녁에 김건희 여사 관련해 특집 방송한다고 보도했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 앞뒤로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 중요한데 지금 정치권의 파단 이야기가 대통령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경로입니다. 경로. 측근은 물론 주변에서 말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현재 상황 인식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인데 이건 확실히 정치권에서 파다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나오는 얘기가 계엄을 선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2차 개헌은 사실 그때 굉장히 긴장을 했었고요. 네네네. 1차 계엄에 따라서 2차 계엄을 또 선포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고 방금 속보가 공군 1호기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가 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기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필 이 시기에 떴는지. 근데 다른 시기의 걱정이 뭐냐면은 사실 국방부의 김용현 장관 국방부 장관 휘하에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 없을까? 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전쟁 시도입니다. 전쟁 시도. 전쟁 시도요. 휴전선에서 저도 휴전선에 근무했습니다. 네. 휴전선에서 포함방 쏘고 총함방 쏘면 전쟁 나요. 그러기 때문에 이 다른 방식으로 푸는 것이 혹시 전쟁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군인들 장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생각 안 하도록. 네네. 자, 그렇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잘못이 없고 야당의 탄핵 폭거를 막은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는 아직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 대한 경고성뿐이다. 경고로 계엄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집안이 굉장히 이렇게 모기도 많고 바퀴벌레도 많다 하고 폭탄 떨어뜨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문제고 그래서 탄핵한다고 하는데 105명이 집단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 반대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거 자신들의 개인 이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정치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경제도 말이 아니거든요. 한국 증시 대형 악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참 답답한데요. 저기 1,450원이요, 환율이. 환율 미쳐버리게 만들고 2,400 코스피 이하로 떨어뜨리고 시장은요 평소에도 유리신장이에요. 뭐라고 하면 깜짝 놀라고 막 그래요. 이번에는 진짜 엄청 놀란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트럼프 당선되면서 불확실성 확대됐다, 수출 내수 부진이다, 큰일 났다라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핵폭탄이 떨어진 거거든요. 일단 당분간 증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전문가들은 이 비상계엄 사태가 국내 증시에 끼치는 영향이 단기적이라고 예상하면서도 향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젠가요? 외국인들이 금융주에서만 7천억 원을 매도하고 떨어져 나갔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상황 단기적으로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은 한국 경제가
정말 난리가 납니다. 큰일 납니다. 네. 시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거든요. 예. 전국 각지에서 촛불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일단은 전 이번 상황이 이번 14일에 그러니까 12일 날부터 이제 그 탄핵안 국회에 보고하고 14일 날 탄핵 투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탄핵은 통과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촛불 시위를 이번에 나온 시위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10대, 20대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도 갔어요, 여의도. 그래요? 네, 맞습니다. 10대, 20대들이 자기들이 응원하는 가수들의 콘서트 응원봉을 탄핵봉이라고 해서 그리고 개개인별이 저는 전국에 그렇게 희한한 연합회들 예를 들어서 전국 강아지 발냄새 연구회 연합회가 있는지 몰랐고요. 민주묘총은 예전에 다시 등장했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이런 개개인별의 그 창의적인 그 에너지가 이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막아요. 그럼요. 10대, 20대 MZ 세대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2008년 전 박근혜 탄핵 시대에 있었을 촛불 시위에 때 있었던 사람들이 성장해서 지금 나온 것이다. 후배들 끌고 나온 것이다. 그리고 MZ세대는 지금 엄마 아빠 손잡고 엄마 아빠 데리고 나온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이 에너지를 절대 현재 몇몇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못 막습니다. 100오면 못 막고요. 이번에 탄핵될 것이고 그리고 이 에너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한층 더 승격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우리의 민주주의는 승격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